다시 만날 대한민국 60일 프로젝트 60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가장 먼저 출마 준비를 마친 퍼스트 펭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준석 이제 후보라고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하셨죠? 예, 오늘 아침에 선관위에 가서 과천에서 등록하고 왔습니다. 1호신 거죠?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서? 제 앞에 없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다른 분이 일찍 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언론엔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고 여러모로 그거는 이제 탄핵이 될 거라는 거를 확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계엄 상황을 보고 나서 그것의 불법성, 위헌성을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확신했을 것이고 다만 중간에 이제 좀 선동가들이 이것이 뭐 자기들이 헌재 정보를 알고 있다느니 이러면서 혼란이 좀 있긴 했는데요. 상식선에서 판단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하면서 항상 어떤 정보보다는 제 상식에 의존한 판단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인용이 됐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도 여러 당대표로서 여러 힘을 썼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쫓겨났잖아요. 좀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자체를 배은방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는 보수 정당에 관심을 갖지 않던 젊은 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사실상 연합 정권 성격의 그런 정권을 만든 것인데 바로 한 축을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 다리를 자기가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멍청한 행보이고 자기 자신을 옥죄는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주변에 간신배가 들끓었죠. 소위 윤핵관이라 하는 사람부터 해서 나중 극우 인사들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거는 나중엔 거의 유튜버들에 절어져 있었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황당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좀 자기 반성적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불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개고기 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을 만든 데에 대해서 나는 사과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혹시 후보님은 뭐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안철수 의원은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일화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먼저 당대표로 선출되고 그다음에 당원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후보를 만든 겁니다.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후보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 까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당대표로서의 책무를 하든지였거든요. 그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책무를 하기로 했고 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고쳐 쓰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모질게 그 후보한테 계속 얘기하냐. 너는 왜 후보한테 계속 이것저것 고치라 그래가지고 후보랑 틀어져가지고 어떤 분은 가출이라 표현하기도 했어요. 저한테 굉장히 모욕적이었죠. 저는 이 정치 초보이면서 굉장히 성격이 좀 괴팍한 후보를 어떻게든 바로잡아가지고 고쳐보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가출이라고 비하적 표현했으니까요. 네. 저는 제 입장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론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송하게 생각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은 이제 크게 이제 보수 정당에 있었던 분으로서 조금 여쭤보면은 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계속 용병을 쓰는 것인가 소위 말하는 왜 스스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속 외부의 인사를 들여가지고 대선 후보를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꼭 들여서 했어야 됐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 만들려 그러면 서사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정치인이. 근데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서사를 만들려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곳에 선거를 뛰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아니면 어려운 과제에 도전한다든지 이런 도전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서사가 없는 거죠. 안전지향적이고 오히려 도전하는 사람들 뒤에서 음해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도전을 하면은 조소당합니다. 저도 이번에 동탄에서 당선됐으니까
조금 평가가 달라진 거지. 제가 제 고향이었던 상계동에 3번씩 선거 어려운데 도전해가지고 뛸 때 저를 조소하기 바빴지 저를 응원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예, 저는 뭐 마삼중이다 이런 거 막 이제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조롱하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런 환경에서 누가 도전을 하고 서사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에게 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의 적은 문재인. 근데 문재인을 가장 곤란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이 조국 사태를 이제 다루면서 문재인이 곤란해졌다. 이런 아주 단편적인 사실들로 자기들만의 영웅을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서사를 만드는 노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서사도 급조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선의 역사상 제3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적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총선이야 이제 이준석 의원 케이스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은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제 더 이상 법조인 정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법조인 출신들, 법률가들 뽑아놓으면은 할 줄 아는 게 결국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감옥에 넣을까, 어떻게 하면 방탄할까 이런 거밖에 없는 겁니다. 예. 공교롭게도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법조인 출신이고 지금도 보면은 국민의힘도 대표, 원내대표 다 법조인 출신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거는 원래 과거를 보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 가지고 선악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할 때가 됐다. 이제 과학기술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저 같은 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는 것을 정치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해놓고 그걸 논리적으로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정치인이거든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아니면 지방선거 때 보면은 제시하는 것들 예를 들어 뭐 능력주의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세대 포이론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세대 연합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가설 세워가지고 제가 성과를 낸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정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법조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지만은 비법조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뭐 김대중 대통령도 예.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의 문제냐 뭐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만 해도요. 결국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부패 혐의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서 외교나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사후적인 평가로는 상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서 세일즈나 이런 거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후광 때문에 좀 정치하는 게 그게 많이 드리워서 그렇지 한편으로는 정책 면에서는 중도화되고 그리고 복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던 대통령 기록되거든요. 예.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 예.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태동된 거고 다만 그 안에서 그걸 다 살리지 못하고 국정교과서 논쟁이라든지 이런 좀 우파 강경성 정책들을 하면서 이제 지지가 많이 떨어진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법조인들이 들어섰을 때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결국에는 검찰총장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가지고 적폐청산하라고 그 좋은 시기를 날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검찰총장은 자기 수하로 또 그런 거 잘 수행하는 한모 씨 검사를 두고 결국에는 보복으로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세월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방금 언급하지만은 검찰과의 관계가 불편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할 텐데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귀책 사유는 아니겠지만은 예. 한편으로는 법조에서 너무 많은 진력을 쏟았다. 처음에 강금실 법무장관을 임명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법조 개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시야가 초기에 그런 법조 권력과의 싸움 쪽으로 갔던 것이 안타깝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딱 듣기로는 이 법조인 출신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특정인들이 딱딱딱 제 머릿속에 좀 떠올라서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홍준표 시장, 검사 출신의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변호사고 그래서 본인과 경쟁 상대인 사람들의 지금 다 저격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만 해도요. 이분들은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행정가로서의 경력이 이미 그 검사나 변호사로서의 경력보다 훨씬 깁니다. 몇 배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소위 말하는 법조인으로 불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제 전 대표는 법조 경력이 정치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법조인 출신으로서 요즘 대선 후보로 이야기되고 있고 유승민 의원도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되고 있는데 다양성은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법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누굴 감옥에 보내고 나는 감옥에 안 가고 이것만 다루다가 대한민국이 허송세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이제 제3지대 후보가 항상 어려운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때만 되면 항상 단일화 압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준석 후보는 이미 단일화는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일화를 저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단일화를 하게 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단일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흔히들 이준석이 왜 기성 정치권에서 뭐 싸가지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들이 얘기하는 대세론적 그런 도식을 안 따라서 그래요. 예. 제가 뭐 저한테 막 당에서 내쫓으려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했을 때 네가 조금만 참으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런 가스라이팅 저는 안 믿거든요. 대부분 그런 가스라이팅 믿으면 나중에 그냥 정치 그만두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 저한테 이 무지막지한 자들이 성상납이라는 허위 사실로 걸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여론이 퍼질 것이고 저는 거기에 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저는 꿀릴 게 없으니까 강하게 대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조언해주는 척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경우 많은데 지금 그 단일화 같은 경우에도요.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그냥 관성대로 뭐 그냥 가스라이팅하는 거. 야, 네가 뭐 보수 정치인 하려 그러면은 뭐 배신자론에 안 들어가려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나중에 너 보수에 심상정 되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 다 해요. 그건 그들이 살아온 세상에서의 그들의 이야기고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룰 가지고 했지만은 결국은 여론조사로 누가 높게 나오느냐로 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3지대 너희가 후보를 접어라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국민의힘의 뭐 오세훈 시장 뭐 이런 분들이 다 후보가 됐다. 이건 아주 가정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자격으로 여론조사로 한번 단일화 해보자. 이렇게 제안이 와도 안 하실 건가요? 저는요 동탄 선거 때도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저는 하면은 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평론가나 아니면 언론인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다라는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미래냐 과거냐로도 나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법조냐 아니면 나머지 이제 미래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보수 뭉친다, 진보 뭉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적어도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될 것이냐라는 걸 기대하는 거지. 뭐 합치면 이긴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 황교안 대표가 2020년에 무조건 뭉치면 이긴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시도를 해가지고 그때 180석으로 깨지면서 103석이었죠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상대당이 180석 되면서 그렇게 그냥 다 부인된 이론이거든요. 저는 합치면 이긴다 이런 거는 보수가 옛날에 한 1990년대쯤에 할 수 있던 얘기고 그게 3당 합당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지.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결선 투표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기기 어렵지 않냐, 대선에서 당선되기 어렵지 않냐라는 게 중론이기는 해요. 어떤 승리할 비책을 좀 가지고 계시니 궁금해요. 비책은 방송에서 털어놓으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예상을 하지만 또 끝까지 맞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작년 지금이 벌써 한 4월 8일인가요?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선거 총선 이틀 전인가 그랬을 텐데요. 그때 전부 다 이준석 끝났다라고 이제 방송에 노래 부르고 있었죠. 그런 상황이었고 이준석 뭐 당대표 쫓겨나면은 저 사람 이제 정계 은퇴하는구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고 제가 이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저는 정치를 진정성 있게 하면 항상 그 결과는 따라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도 오늘 제가 밤 늦게 이제 새벽 1시에 이제 대구로 내려가서 이제 인사하는 일정을 할 거거든요. 새벽 5시부터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제가 잘할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치 현안이긴 하지만은 또 네. 대선하고 관련된 거 가지고 여쭤볼게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네. 하자. 그래서 대선 이번 투표 때 같이 개헌 투표도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환영을 했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거리를 두는 상황이에요. 이준석 의원은 좀 어떤 개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제 어떤 정치 이 권력 구조 개편, 뭐 4년 중임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뭐 결선 투표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헌을 이렇게 너무 날 잡아 해야 된다는 분위기 또는 이렇게 빅 이벤트로 만들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사실 개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개헌이라는 좀 무거운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 정치를 보면은 헌법 수정이란 말을 씁니다. 수정. 예, 그래서 수정 헌법 몇 조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어멘드먼트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헌법이라는 것이 만고불변의 그런 어떤 법 체계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바꾸는 그런 수정이 빈번한 형태의 헌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연성 헌법을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87년 개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의미 있는 직선제 개헌이었기 때문에 이걸 신주단지처럼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왠지 이번에 개헌하면 이제 이걸 7공화국이라 불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또 무겁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개헌 수요가 생길 때마다 국회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히려 이 너무 큰 개헌이라는 무게를 60일도 안 되는 시간에 처리하려고 하면은 날림성 무거운 개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하면 좋죠.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에 임명을 하면서 또 2명의 대통령목 4월 18일에 이제 퇴임하는 문영배 재판관 2명에 대해서 지금 임명을 해. 근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논란인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논란이 많은 인사를 지금 굳이 임명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고, 한편으로는 저는 뭐 한덕수 총리님이 국민의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다라는 뭐 증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만, 국민의힘 측은 지금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대선 직후에 신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주도하에 정당 해산 심판이 걸릴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법무부 장관이 이제 주도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과 마찬가지로 6인 이상 인용으로 되면 정당이 해산되거든요. 근데 제가 매달 얘기하는 2014년에 이석기 의원의 어떤 그런 내란 모의, 내란 음모, 예비 음모. 그래서 뭐 어떤 강연이라는 데서 어떤 말씀하셨다는 것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정당 해산이 되면은 그 정당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이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게 걸리게 되면은, 그때 이석기 의원은 예비 음모였지만 지금은 실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정당의 주요 직위에 있는 자가 그런 걸 하면 정당이 해산 심판 대상이 된다 그랬거든요. 1호 당원이란 대통령은 당연히 주요 직위에 있는 자죠. 그리고 그걸 옹호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록도 남아 있고요. 그러면은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해산 심판 걸리면은 1-20%의 확률이라도 이게 인용될 확률이 있으면은 그 당에 같이 있으면은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은 1-20%의 확률로, 그러니까 이게 낮은 확률처럼 보이지만은 1-20% 확률로 내가 정치적으로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럼 높은 확률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변수를 줄이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좀 그런 곳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압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금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에서 지금 조사받고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적절하냐,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조차 없다,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법조인 다수설이라서. 자, 우리가 이종섭 호주 대사를 임명할 때 저거 굳이 선거 앞두고 왜 저러냐 이랬는데 사실 악재가 맞잖아요. 근데 그 악재보다도 더 중요한 리스크가 있었던 거겠죠. 그 이종섭 장관에 관해선 뭐 최혜병이라든지 아니면 박정훈 대령 관련해 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일을 한 거겠죠. 지금도 아까 말했듯이 이걸 선거 앞두고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을 해놔야 아까 말했던 그런 위헌정당 심판이라든지 해산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이제 조만간 후보들이 조금씩 등록을 할 것 같은데 선거의 3요소는 구도, 인물, 이슈 보통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구도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어느 게 중요한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구도가 그럼 어떤 식으로 몇 자 구도가 좀 될 것 같나요, 이게? 저는 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의미한 건 3자 구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대선을 뛸 때 그때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도 뭐 6% 7% 이러다가 나중에는 1등하는 조사도만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 대선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안철수 의원도 1위 하는 지표가 잠깐 나왔던 적도 있지만 결국 본인이 그걸 계속 끌고 갈 역량이 좀 정치적으로 그 당시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우리 잘 아는 병설 유치원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토론에서 말실수라든지 예. 이런 게 부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말씀하시는 거죠? 탄핵 대선 말하는 거죠. 예.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 속에서 제가 그래도 정치를 하면서 쌓아온 경력이나 아니면 그런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도에 이제 그 높은 지점에서는 파도를 좀 타고 내려간 지점에서는 또 잘 웅크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내느냐가 저에게 달려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이제 따라다니는 얘기가 예. 이제 뭐 요거는 많이 질문도 받으셨긴 했는데 젠더 갈라치기. 예. 세대 갈라치기 이런 거를 주 전략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예전에 당대표 할 때부터 있었고 뭐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이런 관성에서 그냥 관성에서 이런 걸 뭐 갖다 붙인다 낙인 찍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이준석이 예를 들어 노인 갈라치기 한다 얘기하는 이유가 예전에 서울 지하철에 대해 가지고 이 무임승차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일 테고 젠더 이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극심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다른 얘기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요. 젊은 세대는 알잖아요. 젊은 세대는 지금 그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오히려 2017년 18년 때 극대화됐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 이준석이 하는 말이 이렇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여론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장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장애인 혐오니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전장현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고 저거는 문명적인 방법이 아니다는 제 지적이 옳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프레임 씌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요. 네. 저는 그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전장현도 예전만큼 그렇게 무조건 장애인이 선자다라는 프레임에서 시위나 이런 걸 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젠더 이슈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정치권에서 무조건 한쪽 성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루다가 이제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저는 제가 그런 사회 진보를 이끌 책무가 정치인으로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좀 중요한 몇 개 이준석 후보한테는 중요한 게 나왔는데 하나는 허은하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지금 기각됐다. 두 번째인 거고 또 하나는 경찰에서 이준석의 하버드 성적표가 위조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해 준 게 또 있더라고요. 예, 사실 제 하버드 성적표 위조건 같은 경우는 제가 성적표도 다 공개하고 학생증도 공개하고 뭐 졸업증명서 다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냥 유튜버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가 쓴소리를 하니까 극우 유튜버들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잦으면 뭐가 난다고 그냥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혹했던 건데요. 이미 무혐의 다 나오고 그리고 이것 다 해결된 거고 성상납 이런 것도 이미 무혐의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저한테 뭐 성상납 어떻게 했냐 빨리 수사해라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기득권 정치가 젊은 사람 하나 묻으려고 이런 것들을 갖다 쏟아붓고 이런 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는데 저는 이제는 좀 이런 흑색 선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정치인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은하 대표의 건에 관해 가지고는 이제 법적으로 본인이 하실 만한 거 다 하셨으면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뭐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애초에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이렇게 판단했던 거고 이미 그때 종결이 난 것인데 어떻게든 이슈화를 계속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종결됐으니까 개혁신당은 지금 일치 단결해서 대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은하 대표하고의 갈등이 뭐가 됐든 그게 이 대선 대권 행보에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허은하 대표랑 화해를 하고 대선 캠프에서 같이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 없으신가요? 애초에 저는 허은하 대표에 대해 가지고 뭐 허은하 대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허은하 대표가 저에 대해서 험한 말들 요즘 하고 다니시는 건 알지만은 그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허은하 대표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예를 들어 허은하 대표를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당직자들과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결자 해제란 말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왜 돌발 행동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언제든지 대선을 승리를 위해 가지고 힘을 합친다면은 거기에 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인터뷰 앞으로 하실 분들한테도 다 공통 질문인데요. 이준석에게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준석에게 리더란 무엇인가? 뭐 합쳐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제가 85년생인데요. 저희 세대가 아마 선진국으로 바뀌어가는 대한민국 속에서 이제 살아왔던 그런 세대일 겁니다. 그럼 그 세대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상이라는 것이 기성세대와는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세대의 그런 역할과 영광은 존중하면서도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도 빛나길 바라는 게 이준석의 대한민국의 의미고요. 저는 리더라는 것은요. 항상 책임 있는 결정을 하고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팔로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서 결국 여론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팔로워가 너무 많은데요. 저는 항상 대한민국에 좋은 길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